위대한 군주 쿠빌라이. 폴로 일행은 온갖 위험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데칸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3년 반이 넘는 긴 여행 끝에 마침내 데칸의 궁전에 다다랐다. 마르코의 나이 21세였다. 데칸은 당시 여름철이면 머무르던 샨두에서 폴로 일행이 돌아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는 40일이 넘는 거리까지 신하들을 보내 폴로 일행을 편안하게 호위하도록 하며 그들을 기쁘게 맞이했다. 폴로 형제는 마르코 폴로와 함께 데칸의 거대한 궁전에 들어갔다. 데칸은 수많은 대신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그들은 데칸에게 공손하게 예의를 갖추고 교황이 그들에게 준 서임장과 외교문서 그리고 예수 무덤에 등잔기름을 바쳤다. 니콜로 폴로와 마페오 폴로는 데칸을 다시 만나러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었는지 자세히 이야기했다. 고생스러운 그들의 이야기를 들은 쿠빌라이 데칸의 눈에는 눈물이 어렸다. 정말 고생이 많았구려. 앞으로 짐의 궁전에서 편안히 쉬도록 하시오. 세 사람은 자신들을 환영해주는 데칸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시했다. 그때 데칸은 처음 보는 젊은 청년인 마르코를 보고 말했다. 그대는 누구인가? 이 청년은 제 아들입니다. 폐하. 마르코의 아버지 니콜로 폴로가 대답하자 데칸이 몹시 기뻐하며 말했다. 총명해 보이는 젊은이로구나. 그대를 환영하노라. 폴로 일행은 이후 17년을 데칸의 곁에 머물면서 마치 타타르인처럼 그들의 풍습을 익히고 넉넉하고 즐겁게 살았다. 뿐만 아니라 데칸으로부터 영광스러운 임무를 받아 작은 도시를 다스리기도 했다. 특히 마르코 폴로는 타타르에 온 지 몇 년 되지 않아 4가지의 언어를 알아듣고 읽고 쓸 수 있을 정도로 타타르인의 풍속과 언어를 빠른 속도로 익혀나갔다. 총명하고 호기심이 넘치는 젊은 청년 마르코를 사람들은 마르코 폴로님이라고 불렀다. 자, 이제 마르코 폴로가 직접 보고 겪은 타타르인과 쿠빌라이 데칸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자.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칸이라는 말은 모든 왕 중의 왕이라는 뜻이다. 쿠빌라이는 징기스칸의 손자이다. 그는 1260년에 몽골 제국의 제5대 칸의 자리에 올랐다. 징기스칸, 오고타이 칸, 쿠유크 칸, 몽케 칸의 뒤를 이은 것이었다. 쿠빌라의 형 몽케 칸이 수찬의 병령에서 병사하였다. 그러자 당시의 수도 카라코룸에서 몽케 칸을 대신해 나랏일을 맡아보던 막내 동생 아리크 부카가 칸에 오르려고 했다. 이 소식을 들은 쿠빌라이는 전쟁 중이었던 남손과 잠시 휴전을 선언하고 카라코룸으로 급히 돌아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힘을 얻어 칸이 되었다. 이후 동생 아리크 부카의 반란을 누른 쿠빌라이는 나라의 이름을 원으로 바꾸고 수도를 지금의 베이징인 칸발릭으로 정했다. 그 후 쿠빌라이에게 불만을 품은 오고타이 칸의 손자들과 끊임없이 전투를 치르게 된다. 마르코 폴로 일행이 뒤에 대투르키아를 여행할 때 설명할 차카타이 항국과 오고타이의 손자인 카이도와의 전투가 그 대표적인 경우이다. 쿠빌라이는 크지도 작지도 않은 알맞은 키에 보기 좋을 만큼의 몸짓을 지녔고 까만 눈동자에 하얀 피부를 가졌다. 그는 4명의 황후와 수많은 후궁을 데리고 있었다. 데칸의 황후 4명이 낳은 아들은 22명인데 그중 가장 큰 아들이 나라를 물려받게 되어 있었다. 따라서 친킴이라고 불리던 데칸의 첫째 아들이 이미 황제를 이어받을 사람으로 정해져 있었다. 하지만 그가 일찍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의 아들 테무르가 법적인 왕위 계승자가 되었다. 테무르는 선량하고 덕이 있으며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또한 용감했으며 전투에 나가서도 용맹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 밖에도 황후들이 낳은 아들 중 7명은 이미 넓은 지역을 다스리는 군주가 되었고 나머지 아들들과 후궁에게서 얻은 25명의 아들 또한 전투에 능하고 각자 맡은 일에 충실한 대신이 되었다. 쿠빌라이 데칸은 군주가 되기 전에 일어난 모든 전투에 참가했을 정도로 용감한 지휘관이었다. 그의 형제들과 친족들은 모두 그가 황제가 되는 것을 반대했지만 용기와 대담함, 지혜와 지식으로 황제의 자리에 올랐다.
하지만 칸이 된 후로는 모든 전쟁에 자신의 아들과 신하들을 보냈다. 다만 오직 한 차례 전투에만 참가했는데 그것이 바로 1286년에 일어난 나얀과의 전투였다. 나얀은 쿠빌라이의 숙부로 30대의 젊은 나이에 많은 지역을 다스리고 있어서 40만의 기병도 충분히 모을 수 있었다. 나얀은 대단히 고집스러운 데가 있어 데칸의 신하가 되기는커녕 도리어 데칸의 자리를 빼앗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나얀은 오고타이 칸의 손자이며 데칸의 조카인 카이두에게 사신을 보냈다. 나와 함께 군사를 일으켜 데칸을 공격합시다. 우리가 동시에 치고 들어가면 그의 영토와 칸의 지위를 충분히 빼앗을 수 있을 것이요. 카이두 또한 원했던 일인 만큼 같은 날 군사를 일으켜 데칸을 공격하기로 했다. 이 소식을 들은 데칸은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어 직접 전쟁을 지휘할 것을 결심했다. 그는 재빨리 칸발릭으로부터 열흘 거리까지에 있는 병사를 모았다. 거의 36만의 기병과 10만 명의 보병이 모였다. 그리고 곧바로 20일 동안 행군해서 나얀의 40만 기병이 머무르고 있는 대평원에 도착했다. 나얀의 군사들은 데칸의 군사들이 오고 있음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왜냐하면 데칸이 그의 군사들이 행군하는 길을 미리 막고 사람들이 다니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나얀은 데칸이 그렇게 빨리 오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해 방비를 허술하게 하고 있었다. 이른 새벽 데칸의 군대는 3만 명씩 나뉘어 나얀의 진영을 둘러쌌다. 데칸은 언덕 위에서 해와 달이 그려진 깃발이 꽂혀 있는 가마 속에 앉아 이 모든 움직임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등 위에 두툼한 가죽을 덮고 비단을 늘어뜨린 4마리 코끼리의 등 위에 데칸의 가마가 올려져 있었다. 얼굴에 금으로 된 덮개를 쓴 코끼리들은 무척이나 당당하고 화려해 보였다. 포위당한 것을 안 나얀의 군사들은 타타르의 관습대로 줄을 맞추어 각종 나팔과 시끄러운 악기를 연주하며 노래를 불렀다. 지휘관이 북을 쳐서 공격 신호를 알리자 끔찍한 전투가 시작되었다. 결과는 데칸의 승리였고 나얀은 사로잡히고 말았다. 데칸은 나얀을 카펫으로 말아 땅 위를 거칠게 끌고 다니면서 죽게 했다. 이는 황제와 같은 집안인 나얀의 피가 땅에 흘러내리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다. 마르코 폴로의 아버지 니콜로 폴로와 삼촌 마페오 폴로가 처음 교황에 대해 아뢰었을 때 데칸은 그들을 통해 기독교를 자세히 알게 되었다. 그리고 기독교로 종교를 바꿀 것을 권유받았다. 그러자 데칸이 말했다. 너희들은 어찌하여 나더러 기독교로 바꾸라고 하느냐. 이곳의 기독교도들은 능력이 없다. 이곳의 우상 숭배자들처럼 날씨를 원하는 대로 바꿀 수도 없고 술잔이 저절로 내 앞으로 오게 할 수도 없다. 그런데도 내가 기독교로 바꾼다면 나의 부하와 백성들은 내게 그 이유를 물을 것이다. 그들에게 기독교를 쉽게 믿게 할 수 없으므로 나의 백성은 큰 소동을 일으키고 말 것이다. 그러니 너희 교황께 가서 지혜로운 기독교인 100명을 보내달라고 부탁하라. 그래서 그들이 행하는 것들이 진정으로 선하고 믿을 만하다고 생각되면 나의 백성들도 세례를 받을 것이다. 하지만 교황은 데칸이 원하는 대로 지혜로운 기독교도들을 보내지 못했고 마르코 폴로 일행과 같이 동방으로 출발한 수도사들도 서아시아에서 전쟁이 일어나자 돌아가 버리고 말았다. 데칸에 맞섰던 나얀 또한 기독교도였다. 그런데 나얀이 데칸에게 패해 죽게 되자 이슬람 교도들은 나얀의 깃발 위에 그려진 십자가를 보며 기독교를 비웃었다. 너희 하느님이 기독교인 나얀을 어떻게 도왔는지 보라. 이 소리를 전해 들은 데칸은 그들을 크게 꾸짖었다. 그리고 기독교도들을 불러 말했다. 너희 하느님이 나얀을 돕지 않은 것은 당연하다. 십자가는 반드시 옳고 바른 일만 행한다. 그런데 나얀은 데칸에 대한 반역이라는 옳지 못한 일을 했기 때문에 너희 하느님의 십자가가 돕지 않은 것이다. 이렇듯 쿠빌라이 데칸은 모든 종교에 대해 너그러웠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부활절, 성탄절 등과 같은 기독교의 중요한 명절마다 복음서를 가져오게 하여 예를 갖추고 입을 맞추었다.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나
불교도들에게도 마찬가지여서 그 이유를 물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4명의 성인이 있다. 기독교의 예수 그리스도, 이슬람교의 마호메트, 유대인들의 모세, 불교의 석가모니가 이들이다. 나는 이들 4명의 성인을 모두 숭배하고 존경한다. 그는 특별한 종교에 치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통치 아래에 있는 종교인들 사이에서는 갈등이 일어나지 않았다. 화려한 수도 캄발릭. 쿠빌라이 대칸이 여름철에 머물렀던 수도가 샨두라면 겨울철을 보냈던 수도는 샨두의 동남쪽에 있는 캄발릭이었다. 캄발릭은 지금의 베이징이다. 여름철에 머무르는 샨두에 있는 황궁은 거대한 대리석으로 지어졌고 황금으로 칠해져 있다. 성 안에는 샘물이 쏟고 강이 흐르는 정원이 있는데 데칸은 이곳에 사슴을 비롯한 여러 가지 동물들을 길러서 그가 특별히 아끼고 있는 메인 해동청에게 먹이로 주기도 했다. 아름다운 숲이 있는 황궁 안에는 또 다른 궁전이 있다. 벽과 지붕이 모두 대나무로 만들어져 있고 궁전의 내부는 모두 황금으로 칠해진 이곳은 무척 화려하다. 기둥에는 꿈틀거리는 용의 모습이 하늘로 올라가듯 조각되어 지붕을 떠받치고 있다. 이 특별한 궁전은 200개 이상의 비단 밧줄로 팽팽하게 당겨져 지탱하였으며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게 만들었다. 샨두에서 여름을 보낸 데칸은 8월 28일이면 이곳을 떠난다. 이날 데칸은 허공과 땅에 흰말의 젖을 뿌린다. 그것은 백성과 짐승들이 무사하고 풍년이 들기를 비는 의식이었다. 예로부터 타타르인들은 흰말을 숭배했다. 아무리 높은 귀족도 흰말 무리 가운데를 지나갈 수 없으며 징기스칸의 후손이 아니고는 흰말의 젖을 마실 수도 없었다. 데칸은 이런 흰말이 무척 많았다. 데칸이 겨울철에 머물던 캄발릭은 황제의 도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다. 이 캄발릭의 남쪽에 타이두라는 신도시를 만들었는데 그곳에 데칸의 웅장한 궁전도 지었다. 그가 신도시를 만든 것은 어느 날 점쟁이들로부터 캄발릭에서 반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였다. 데칸은 강 건너편에 새로운 도시인 타이두를 만들었다. 그리고 충성스럽고 믿을 수 있는 주민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신도시로 옮겨 살게 하였다. 신도시 타이두는 전체적으로 네모 반듯한 모양으로 주위는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사방의 성벽 가운데에는 문이 하나씩 있는데 성 안을 들어가려면 이 문을 거쳐야 한다. 성벽은 매우 두꺼우며 높았다. 이 성벽의 남쪽과 북쪽에는 각각 문이 3개 있는데 사람들은 항상 열려있는 양쪽 문으로 드나든다. 가운데 큰 문은 평소에 잠겨 있다가 데칸이 출입할 때만 열린다. 성 내부는 모두 직선으로 설계되었다. 길도 거의 직선이어서 그 끝에는 다른 쪽 성벽이 이어진다. 길의 양쪽으로는 각종 상점과 노점이 줄지어 늘어서 있다. 주민들이 사는 동네도 모두 네모 반듯하게 이어져 있다. 마치 바둑판처럼 어긋남이 없이 늘어선 집들의 모습은 무척 아름답고 설계 기술 또한 뛰어났다. 각 성문의 위나 두 성문 사이에는 성루라는 아름다운 건축물이 있다. 이 건물에는 성문을 지키는 군사들의 무기를 보관하는 큰 방이 있고 성문마다 모두 1,000명의 군사들이 지켜서 있다. 이렇게 많은 군사들이 성루를 지키는 것은 데칸의 위대함을 나타내기 위해서이다. 데칸의 성은 이 성벽 안에 또 다른 이중의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다. 첫째 번 성벽은 흰색으로 매우 높고 튼튼하다. 이 또한 남북 양쪽에 3개의 성문이 있다. 이 성벽과 둘째 번 성벽 사이에는 나무들이 울창한 목장이 있는데 이곳에 사슴, 사양, 노루 같은 야생동물들을 기른다. 목장을 지나는 길은 목장보다 90cm가량 높게 다져져 있고 비가 오면 빗물이 고이지 않고 양옆으로 흘러내려가 풀밭을 적시게 되어 있다. 둘째 번 성벽 안에는 실로 엄청난 규모의 데칸의 궁전이 있다. 그 넓이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며 수많은 사람들이 연회에 참석할 수 있을 만큼 웅장하다.
건물은 1층이지만 지붕이 매우 높고 아름다운 조각과 그림들로 장식되어 있으며 황금으로 칠해져 있어 몹시 화려하다. 궁으로 올라가려면 커다란 대리석 계단을 거쳐야 한다. 데칸의 궁전 뒤편에도 눈에 띄는 건물들이 몇 채 더 있다. 보물을 보관하는 건물과 황후와 후궁들이 사는 곳이다. 데칸의 웅장한 궁 앞쪽에도 또 하나의 궁전이 있는데 이곳에는 황태자가 머물고 있다. 그리고 궁의 서북쪽으로는 인공으로 만든 호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파낸 흙이 언덕을 이루고 있다. 호수에는 데칸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종류의 물고기들을 기르고 큰 강에서 흘러나온 물은 궁궐 안에 가축들이 마신다. 백조를 비롯한 아름다운 물새들이 노니는 호수 옆의 언덕에는 전국 곳곳에서 자라는 아름다운 나무들을 모두 옮겨 심어서 그 싱그러움을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렵다. 데칸은 어느 지역에 아름다운 나무가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나무가 아무리 크고 무거워도 코끼리를 이용해 옮겨와 심게 했다. 그래서 이 산을 사계절 내내 푸르고 아름답다고 하여 푸른 언덕이라고 불렀다. 데칸을 보호하고 지키는 캐시탄이라는 이름의 친위대가 있는데 그 수가 기병 12,000명이나 되었다. 이 친위대는 지휘관 4명이 각각 3,000명씩 나누어서 이끄는데 4개의 조가 3일씩 번갈아 가며 궁을 지킨다. 신도시 한가운데에 높은 누각에 세워져 있는 큰 시계종이 3번 울린 후에는 어떠한 사람도 거리를 오갈 수 없다. 임산부가 아이를 낳으려 한다거나 응급환자가 생겨 의사에게 가야 하는 경우처럼 몹시 급한 일일 때에는 예외지만 이 경우에도 반드시 등불을 들어 누군지를 밝혀야 했다. 순찰병 30-40명이 한 조가 되어 다니면서 통행금지 시간에 거리를 다니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살핀다. 만약 이때 돌아다니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체포된다. 그리고 다음 날 담당 관리에게 조사를 받은 후 의심스러운 행동이 있다고 판단되면 곤장을 맞는다. 점쟁이들이 피를 흘리는 것이 좋지 않다고 했기 때문에 매를 때리는 벌로 다스리는 것이다. 캄발릭 성문 바깥쪽에는 타이두를 포함한 수많은 위성도시들이 있다. 성문 꼭대기에서 보면 위성도시들은 끝도 없이 이어진다. 위성도시들에 사는 인구는 성안의 인구보다 훨씬 많다. 성안에 일자리가 있는 상인들은 하루 일과가 끝나면 집이 있는 위성도시로 돌아간다. 위성도시도 매우 번화하다. 상업이 발달한 캄발릭은 세계에서 가장 귀한 물건들이 거래되는 곳이다. 인도에서 온 휘황찬란한 보석이며 희거나 검은 진주, 희귀한 약재와 향료 등 수많은 진귀한 것들이 있다. 마차와 낙타를 이용해 싣고 오는 비단의 양이 매일 1,000수레가 넘을 정도이다. 이곳에서는 비단으로 만드는 상품들이 많기 때문이다. 데칸의 연애와 사냥. 데칸의 생일은 음력으로 9월 28일이다. 데칸의 생일은 설날을 제외하고는 가장 성대한 명절이나 마찬가지이다. 생일을 맞은 데칸은 화려한 황금옷을 입고 나타난다. 또한 데칸만큼 화려하지는 않지만 12,000명의 귀족과 신하들도 같은 모양과 색상의 비단옷을 선물 받는다. 이날에는 옷은 금실 비단으로 만든 옷을 입고 커다란 띠를 하며 가죽신을 신는다. 그리고 모든 종교인들이 각자가 믿는 신에게 데칸의 만수무강을 기원한다. 데칸의 궁중에서 열리는 연회 때는 참석하는 사람들의 자리가 정해져 있다. 데칸은 북쪽의 가장 높은 곳에 앉아서 남쪽을 바라본다. 그 오른쪽에는 아들들이, 왼쪽에는 황후들이 앉는다. 손자나 친척들은 아래에 앉는데 자리의 높이가 데칸의 발찌쯤 된다. 그리고 좀 더 낮은 자리에 데칸의 며느리들과 여자 친척들이 앉는다. 그리고 모든 신하들은 지위에 따라 각자 정해진 자리에 앉는다. 궁전의 강문에는 2명의 병사가 몽둥이를 손에 들고 지키고 있다. 그들은 문을 드나드는 사람들이 문지방을 밟지 못하게 한다. 타타르인들은 문에 들어설 때 문지방을 밟는 것을 매우 나쁜 징조로 생각하기 때문에 2명의 병사가 눈을 부릅뜨고 이를 살핀다.
만일 문지방을 밟는 사람이 있으면 옷을 벗긴 다음 돈을 내고 옷을 다시 사도록 하거나 돈을 내는 대신 매를 맞고 가져가게 한다. 이런 사실을 모르는 다른 지역 사람들에게는 미리 사람을 보내 알려주어 그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한다. 데칸의 좌우에는 시중 드는 사람과 음식을 올리는 사람이 있다. 이들은 말없이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데 비단수건으로 코와 입을 가린다. 데칸의 음식에 그들의 입김이 닿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데칸이 술잔을 들면 궁전 안의 모든 사람들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으며 음악이 흘러나온다. 모인 사람들은 데칸이 술을 마실 때마다 무릎을 꿇고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해야 한다. 식사가 끝나면 연극배우, 고개사, 마술사 등이 여러 가지 재주를 펼치며 즐거움을 준다. 타타르에서 데칸을 만나려면 꼭 지켜야 할 규칙이 있다. 데칸이 머무르는 곳으로부터 약 1km 떨어진 곳에서부터 공손한 태도를 보이며 입을 다물어야 한다. 무엇보다 특이한 점이 있다면 신하들이 데칸 앞에 갈 때에는 모두 작은 그릇을 가지고 가야 하는데 이는 어느 누구도 데칸 앞에서는 바닥에 침을 뱉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릇에 조심스럽게 침을 뱉는다. 또 데칸이 머무르는 궁전 안에 들어갈 때에는 카펫을 더럽히면 안 되기 때문에 신고 있던 신발을 벗고 가지고 간 하얀 가죽 실내화로 갈아 신는다. 캄발릭 주위에서 60일 이내의 거리의 사람들에게 12월에서 2월까지의 겨울 동안에는 사냥을 해서 데칸에게 바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30일 거리에 있는 지역의 영주들은 사냥꾼들을 동원해 사냥한 짐승들 중 비교적 큰 것을 골라 내장을 빼내고 수레에 실어 데칸의 궁전으로 보낸다. 60일 이내의 지역들은 거리가 너무 멀어 고기 대신 가죽을 벗겨 무두질을 해 보낸다. 그러면 모아진 가죽들을 이용해 군용품을 만든다. 데칸도 직접 사냥을 한다. 데칸은 표범이나 살쾡이, 사자를 많이 사육하는데 이 맹수들을 이용해 멧돼지나 야생소, 야생나귀, 수사슴, 영양 등을 사냥한다. 특히 데칸이 기르고 있는 크고 힘센 독수리들은 특별한 훈련을 받아 아주 날렵하였으므로 사냥감들을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데 그만이었다. 사자를 사냥터로 데리고 갈 때에는 우리 안에 사냥개도 함께 넣는다. 우리 안에서 그들은 서로 익숙해져서 사자는 사냥개를 해치지 않는다. 개를 같이 넣는 이유는 짐승을 덮칠 때 사자가 너무 사나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 사자는 바람의 반대 방향으로 끌고 가는데 이는 바람결에 사자의 냄새가 실려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렇게 하면 사냥감들은 위험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미리 달아나지 않는다. 우리에서 풀린 사자가 거침없이 사냥감을 잡는 모습을 보면 감탄이 절로 나온다. 데칸은 사냥하러 갈 때 바양과 민간이라는 형제를 데리고 간다. 그들은 데칸의 신하로 쿠육치라 불렸는데 이 말은 사나운 개를 길들이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그들은 각각 푸른색과 붉은색 제복을 입은 1만 명의 부하와 사냥개 5,000마리를 데리고 다닌다. 데칸이 사냥을 나서면 이들 부하들이 데칸의 양옆에서 사냥감을 둘러싸면서 나아간다. 둘러싼 거리가 대략 하루 거리가 될 정도로 사냥의 규모가 어마어마하다. 데칸과 이들이 사냥감을 향해 바람처럼 달려가 짐승을 쓰러뜨리는 모습은 그야말로 손에 땀이 날 정도로 긴장감이 느껴진다. 3월이 되면 데칸은 수도 캄발릭을 떠나 동북쪽으로 이틀 거리에 있는 바닷가에 간다. 1만 명 정도 되는 매자비들과 해안을 따라가며 사냥한다. 수많은 해동청, 페레그린매, 송골매 등이 이 사냥에 쓰인다. 통풍으로 고생하는 데칸은 때로는 4마리의 코끼리 등에 얹힌 화려한 목재가마를 타고 사냥을 할 때도 있다. 데칸은 그 안에 12마리의 가장 좋은 해동청을 데리고 간다. 데칸은 말동무로 몇 명의 신하도 데리고 간다. 주위에서 사냥감이 날아간다고 알리면 데칸은 천으로 된 가리개를 걷어 사냥감을 확인하고 해동청을 날리라고 명령한다. 해동청이 날렵하게 날아가서 새를 낚아채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은 데칸의 가장 큰 즐거움이다.
데칸이 해안가로 사냥을 나설 때면 그의 가족은 물론 의사, 점쟁이, 매자비를 비롯해 많은 관리들도 데리고 간다. 그래서 데칸이 회의를 열 때 사용하는 천막은 지위가 높은 관리들 외에도 1,000명의 병사들이 앉을 수 있을 정도로 크다. 그리고 그 주위에 접견실, 데칸의 침실, 왕실 가족을 위한 천막 등도 마련된다. 데칸의 사냥에 함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마치 하나의 도시무수처럼 화려하고 분주하다. 백성들은 데칸이 사냥하는 곳에서는 개인적으로 사냥을 해서는 안 된다. 그 밖에 일정한 거리를 둔 지역에서는 사냥이 가능한데 단 3월부터 10월까지는 야생 토끼나 노루, 사슴 등의 동물과 큰 새들을 잡을 수 없다. 이것은 동물들이 번식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규칙이다. 이를 어긴 자는 매우 엄격한 처벌을 받기 때문에 누구도 이 기간에는 사냥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 해안가에 계속 머무르는 동안 봄이 간다. 강과 호수 등을 두루 돌아다니며 사냥을 즐기고 난 데칸은 다시 캄발릭으로 돌아간다. 캄발릭에 도착하면 3일 동안 으리으리한 연회가 열린다. 연회가 끝나면 데칸은 캄발릭을 떠나 북쪽의 여름 수도인 샨두로 간다. 더위를 피해 시원한 여름을 보내기 위해 6월부터 8월까지 그곳에서 머문 다음 다시 캄발릭으로 돌아가서 새해 축하 행사를 연 후 이듬해 2월까지 머무른다. 데칸의 1년 생활은 보통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다. 6개월은 캄발릭에서 지내고 3개월은 해안가에서 지내며 3개월은 샨두에서 지낸다. 타타르의 화폐와 역참 제도. 캄발릭 안에는 황실 조폐창이 있다. 이곳에서 화폐를 만드는 기술은 마치 연금술처럼 특별하다. 화폐는 뽕나무의 속껍질로 만든다. 뽕나무의 겉껍질과 나무 속 사이에 있는 얇은 속껍질을 물속에 담가둔다. 젖어 있는 속껍질을 절구에 넣고 두드려서 끈끈한 상태로 만든 후 종이를 만든다. 그 종이를 각각 다른 크기의 직사각형 화폐로 자르는데 크기가 클수록 화폐의 값어치가 크다. 이 지폐에는 특별히 임명된 관리들이 각 장의 지폐 위에 직접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는다. 마지막으로 데칸으로부터 임명받은 총관이 그가 보관하고 있는 데칸의 도장을 지폐 위에 찍는다. 그러면 인주가 지폐 위에 고스란히 남아서 그 빛이 바래지 않는다. 만일 가짜 지폐를 몰래 찍어내는 자가 있다면 큰 죄로 엄하게 다스린다. 이 지폐는 대량으로 만들어져 데칸이 다스리는 전 지역에서 사용되며 지폐 사용을 거절하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이 지폐로 모든 물건들을 사고 팔 수 있다. 예컨대 낙타 상인들이 비단을 비롯한 물건들을 싣고 데칸에게 가져가면 데칸을 돕는 12명의 신하들이 물건을 보고 가격을 매긴다. 상인들은 여기에 적절한 이윤을 더해 물건값을 지폐로 받는다. 상인들은 그 지폐로 시장에서 필요한 물건을 사간다. 찢어진 지폐는 조폐창에 가져가서 약간의 돈을 더 내면 새 지폐로 바꿀 수 있다. 또 원할 경우 조폐창에 가서 지폐를 금은으로 바꿀 수도 있다. 군사들도 군량미 대신 이 지폐로 봉급을 받는다. 쿠빌라이 칸은 세계 최초로 종이돈을 만들어낸 사람이다. 어떻게 보면 한낱 종이 조각에 지나지 않는 지폐가 이렇듯 다양하게 쓰이는 것을 보면 데칸은 몹시 지혜로운 사람인 것 같다. 데칸의 수도 캄발릭에는 40-50km 간격으로 여관이 마련되어 있어서 지나는 사신들과 상인들에게 잠잘 곳을 제공한다. 이것을 역마를 갈아타는 곳이라 하여 역참이라 하는데 그들의 말로 얌이라고 부른다. 역참 건물의 창문에는 고급 비단 커튼이 걸려있는 큰 방이 있다. 이런 화려한 방은 궁전에서 온 귀한 사람들이나 사신들에게 제공된다. 역참에서 필요한 물건은 가까운 마을에서 얻거나 나라에서 직접 받기도 한다. 역참에는 데칸의 사신이나 파발꾼이 올 때를 대비해 언제나 400필의 건강한 말이 준비되어 있다.
그중 200필만 역참에서 대기하고 있고 나머지 200필은 풀밭에서 마음껏 먹고 쉬게 한 다음에 매달 번갈아가며 사용한다. 역참에 속한 말은 전국에 20만 필이며 그에 필요한 건축물도 1만 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만일 데칸의 사신이 산이 많고 마을이 드문 지역으로 가야 하는 일이 생기면 그 지역에 역참을 새로 세우고 필요한 물건들을 주었다. 그리고 주민들을 그곳에 옮겨 살게 하여 토지를 일구도록 명령한다. 그리하여 커다란 촌락이 만들어지면 궁전에서 온 사신이나 각 도시와 왕국 사이를 왕래하는 파발꾼은 그곳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데칸은 우편 행정 사업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역참과 역참 사이에는 5km마다 작은 촌락이 있다. 40가구 정도가 살고 있는 촌락에는 걷거나 달려서 소식을 전하는 파발꾼이 산다. 그들은 허리띠에 작은 방울을 달고 다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 그 소리를 듣고 파발꾼이 왔음을 알 수 있다. 파발꾼은 다음 촌락까지 약 5km를 달린다. 다음 촌락의 파발꾼은 자신을 향해 오고 있는 파발꾼의 방울 소리를 듣고 미리 출발 준비를 한다. 그리고 파발꾼이 도착하는 대로 우편물을 받아 곧바로 출발한다. 파발꾼이나 역졸이 반드시 지나야 하는 연못이나 강이 있는 지역에서는 가까운 촌락에서 서너 척의 배를 준비해서 언제든 건네준다. 또 그들이 사람이 살지 않는 사막을 이동해야 할 때에는 사막 주변의 도시에서 오고 가는 사신과 수행원들에게 반드시 말과 음식을 주어 그들이 사막을 지나는데 지장이 없도록 했다. 만약 어떤 지역의 지배계급이 반란을 일으킨다거나 큰 사건이 일어나면 횃불로 재빨리 소식을 전한다. 이런 경우 파발꾼들은 하루에 320km 혹은 400km까지 달려간다. 매가 그려진 패를 몸에 차서 급한 일이라는 것을 알린다. 2명의 파발꾼이 함께 간다면 그들은 같은 곳에서 빠른 말을 타고 동시에 출발한다. 그들은 두건을 쓰고 옷을 묶고 말을 탔으며 채찍을 휘두르면서 최대한 빠른 속도로 달린다. 40km를 쉬지 않고 달린 후에 다른 말로 바꾸어 타고 간다. 파발꾼들이 이렇듯 재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먼 곳의 소식도 이틀이면 데칸의 귀에 들어간다. 과일을 거두어들이는 계절에는 아침 일찍 캄발릭에서 딴 과일이 다음날 저녁에 샨두의 데칸에게 도착한다. 역참 제도 덕분에 가능한 일이다. 역참에는 서기관이 한 명씩 있는데 이들은 파발꾼이 도착하고 출발하는 날짜와 시간을 기록한다. 또 데칸의 조정에서는 매월 관리를 보내 각 역참을 감독하고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파발꾼에게는 벌을 내린다. 파발꾼들은 중요한 소식을 빨리 알리는 중대한 임무를 맡고 있으므로 그만큼의 대접을 받는다. 모든 파발꾼들은 세금을 내지 않으며 데칸으로부터 갖가지 지원을 받는다. 또 이들이 사용하는 말이나 배를 빌려주는 사람들에게도 세금을 덜어주는 등 알맞은 보상을 해준다. 데칸은 굶주리는 백성을 구하는 일에도 특별히 신경을 썼다. 쿠빌라이 데칸의 창고는 관리가 철저하여 곡식을 3, 4년 넘게 쌓아두더라도 곰팡이가 생기지 않는다. 데칸은 풍년이 들면 많은 양의 곡식을 사들여 이 창고에 나누어 저장하도록 한다. 백성들이 홍수나 가뭄, 메뚜기 떼로부터 피해를 입을 경우를 생각하여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다. 데칸은 해마다 자신의 영토 곳곳에 사신을 보내 백성들의 형편을 살핀다. 그해 농사에 피해를 입은 백성에게는 세금을 덜어주고 창고에 있는 곡식을 풀어 식량과 종자를 주었다. 또 가뭄으로 백성들이 고통을 받을 때는 시장보다 낮은 가격으로 곡식을 판다. 가축이 떼죽음을 당하거나 배가 벼락을 맞은 경우가 생기면 그 주인이 내야 할 세금을 면제해 주었다. 데칸은 이러한 재해를 좋지 않은 징조로 보았기 때문에 신의 노여움을 산 재물이 황실창고로 들어오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데칸은 늙어서 먹고 살 방법을 마련할 수 없는 사람들, 가난하여 끼니를 거르는 사람들에게는 생활필수품을 나누어 주었다. 데칸의 조정에는 이런 일을 담당하는 관리들이 있었는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정해진 기간 내에 이들에게 서류를 제출한다. 그러면 관리들은 서류에 적힌 대로 해마다 생활 필수품을 마련해 그들에게 제공한다. 가난한 사람들은 옷도 제공받는다. 이 옷은 조정에서 양피와 비단, 대마를 거래할 때 받은 10분의 1 세금으로 마련한다. 황실의 공장에서는 세금으로 받은 재료들을 모아 새로운 직무를 만든다. 그러면 의무적으로 일하는 장인들이 매주 하루씩 나와 옷을 만든다. 북부 타타르인. 원래 타타르인들은 탕구투 지역의 북쪽 조르차와 바루구 근처의 대평원에서 살았다. 그들은 한 곳에 뿌리를 내려 마을을 이루지 않고 유목 생활을 하며 살았다. 겨울에는 가축을 먹일 수 있는 풀밭을 찾아 따뜻한 평원에서 살고 여름에는 물이 흐르고 나무와 풀밭이 무성한 산이나 계곡을 찾아 들어가 살았다. 그들은 나무로 둥그런 집을 만들고 펠트천으로 지붕을 덮는다. 그 집을 사륜마차 위에 얹어 단단히 묶어둔다. 이동할 때에는 부인과 아이들을 집에 태우고 말과 낙타로 하여금 끌게 한다. 가정의 모든 일은 여자가 하고 남자들은 사냥을 하거나 가축을 기른다. 타타르인들은 모두 우상 숭배자들이다. 이들은 한 명의 하늘신을 비롯하여 다양한 신을 숭배하는데 하늘신에게는 건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이 두 가지가 그들이 바라는 가장 큰 소망이기 때문이다. 나티가이라 불리는 땅의 신에게는 자식과 가축, 곡식을 보호해달라며 빈다. 타타르인은 각자 섬기는 신의 그림을 자신의 방 안 높은 곳에 붙여둔다. 그리고 매일 그 앞에서 향을 사르고 머리를 조아리며 기도한다. 그들은 땅의 신 나티카이를 무척 숭배해서 집안에는 이 신과 그의 아내와 자식의 조각상을 만들어 모셔둔다. 그리고 식사 때마다 이 조각상들의 입에 고기의 비계를 바른 후에야 식사를 시작한다. 타타르인들은 영혼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믿으며 죽으면 그 영혼이 다른 사람의 몸을 빌려 다시 태어난다고 믿는다. 생전에 행실이 좋았다면 귀족집 자손으로, 행실이 나빴다면 신분이 낮은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믿는다. 데칸이 여름철 수도인 샨두에서 캄발릭으로 옮겨올 때 했던 흰 말에 젖을 뿌리는 행사와 같은 의식은 데칸의 궁에 머물고 있는 티베트나 캐스미르와 같은 우상을 숭배하는 부족들이 맡는다. 이들 부족은 시체를 삶아 먹는 기이한 풍습이 있는데 사형당한 죄수의 시체를 먹되 결코 제 수명을 다하고 죽은 사람의 시체는 먹지 않는다. 마술사들은 데칸이 옥자에 앉으면 데칸으로부터 10걸음 정도 떨어져 있는 탁자에 술과 우유 등을 담은 잔을 놓아둔다. 그런 다음 주문을 외워 잔들이 저절로 데칸 앞으로 가도록 한다. 또 이들은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날이 되면 데칸의 허락을 받아 잔치를 베풀며 향을 피우고 고기를 삶아서 제상에 올린다. 이들의 사원은 아주 커서 마치 작은 도시처럼 승려가 2,000명이 넘는 곳도 있다. 승려들은 모두 계율에 따라 수도 생활을 하며 검소한 옷을 입고 머리를 깎고 있다. 특히 센신이라는 교파는 엄격하게 생활하는데 이들은 밀을 빻아 밀가루를 만들 때 남는 찌꺼기인 밀기울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여러 차례에 걸쳐 금식을 하기도 한다. 캄발릭에만 5,000여 명의 점쟁이와 예언가가 있을 정도로 타타르에는 점쟁이들이 많다. 이들은 각자 나름대로 별자리를 관측할 수 있는 기구나 그림을 가지고 해마다 그 궤도와 위치를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날씨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를 예측한다. 그들은 별자리를 통해 폭풍우는 물론 지진, 전쟁과 반란, 질병과 사망 등을 예언한다. 그들은 예언을 할 때 이러한 일들이 꼭 일어날 것이라고 못 박으면서도 다음과 같은 말을 빼놓지 않는다. 일은 반드시 일어나지만 그대가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 하느님께서는 그 일을 줄어들게 하거나 바꿀 수 있습니다. 점쟁이들은 미래를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예언하고 그것을 네모난 나무패 위에 써서 돈을 받고 판다. 장사를 하려거나 무언가 큰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은 그들이 성공할 수 있을지를 점쟁이에게 묻는다.
그러면 점쟁이는 그 사람의 생년월일을 묻는다. 점쟁이는 생년월일을 12주기로 나누어 계산하는데 이에 따른 별자리를 찾아 그 시각의 방향과 위치를 따져본다. 점쟁이들은 이런 별자리의 움직임을 비교하고 관찰해서 나온 결과로 사람들의 앞날을 말해준다. 타타르인들은 전투를 잘하고 매우 용감하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훌륭한 궁수들로 활을 무척 잘 쏜다. 고난을 참고 이기는 것도 다른 종족들에 비해 강하다. 그들은 한 달 내내 다른 음식은 먹지 않고 단지 말젓과 사냥한 야생 음식만 먹으며 행진할 수 있다. 풀이 보일 때마다 말을 먹이면서 밤새 갑옷을 입고 마리에 앉아 지키고 있을 수도 있다. 타타르군은 세계의 어느 군대보다 인내력이 강하고 최소의 경비로 최대 지역을 정복할 수 있는 강한 군대이다. 전쟁터에 나갈 때 타타르인은 절대 아무렇게나 움직이지 않는다. 그들은 갑작스런 공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정찰대를 먼저 보내어 살피는 것을 잊지 않는다. 그리고 그들은 이불과 같이 편안한 잠자리를 위한 물건들이나 식량 따위는 짐이 되기 때문에 절대 가져가지 않는다. 고기와 말젖으로 견뎌야 하기 때문에 오직 18필의 말만 데리고 다닌다. 말들은 수컷과 암컷이 뒤섞여 있다. 말들은 말 주인을 뒤따라가는데 타던 말이 지쳤을 경우 다른 말로 갈아탄다. 타타르인들은 이처럼 날쌘 동작을 하기 때문에 이들을 당해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마르코 폴로의 다리, 노구교. 마르코 폴로는 데칸의 조종에 머물던 17년 동안 계속 지방이나 외국의 사신으로 임명되어 몽골 제국의 구석구석을 둘러볼 수 있었다. 일찍이 마르코 폴로의 총명함을 알아차린 쿠빌라이 데칸은 그를 아흐메드 칸이 다스리고 있는 호라산으로 보냈다.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가는 데만 6개월이나 걸리는 먼 곳으로 보냈던 것이다. 마르코 폴로는 힘든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무를 훌륭히 끝마쳤다. 데칸은 자신의 영토를 직접 돌아다니며 살펴볼 수 없었으므로 신하들을 통해 자세한 것을 보고받았다. 그러나 데칸의 엄청난 권력 앞에 두려움을 느낀 신하들은 형식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하면서 자신의 몸을 사렸다. 하지만 마르코 폴로는 데칸에게 자신이 맡았던 임무 외에도 상세한 것들을 재미있게 들려주었다. 그리고 자신이 방문했던 지역에서 나는 특산물 등을 가져와 데칸에게 선물하기도 했다. 데칸은 자기 대신 몽골 제국과 외국을 두루 돌아다니며 갖가지 흥미롭고 신기한 것을 보고 그 모든 사실을 들려주는 마르코를 믿고 의지했다. 이러한 마르코 폴로에 대한 데칸의 신뢰는 매우 두터웠다. 그래서 다른 관리들이 시기할 정도였다고 한다. 마르코는 데칸의 사신으로 임명되어 캄발릭의 서남쪽과 동남쪽을 돌아다니며 몽골 제국의 내부를 주의 깊게 관찰했다. 마르코 폴로의 기록에 따르면 동남쪽 양쯔강 구역의 얀구이에서는 3년간 총독을 맡아 다스리기도 했다고 한다. 그러나 중국 역사에는 이 사실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 캄발릭에서 서쪽으로 16km 정도 가면 커다란 강이 나타나는데 이름이 풀리상긴 강이다. 이 강은 바다로 흘러들어가며 많은 상인들의 뱃길이 되어주고 있었다. 그 강 위에는 세계 어느 다리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아름다운 다리, 노구교가 있다. 다리의 폭은 사람 10명이 말을 타고 함께 지나가도 충분할 만큼 넓다. 다리의 문은 24개, 다리 몸통을 지탱해주는 기둥은 25개가 있다. 네모난 벽돌을 쌓아 아치형 둥근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문을 보면 당시의 기술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알 수 있다. 다리 위쪽의 가장자리에는 한쪽 끝에서 맞은편 끝까지 사자 모양이 조각되어 있는 돌기둥들이 늘어서 있고 이들 돌기둥과 돌기둥 사이에는 대리석판이 끼어져 있어서 마치 담을 쌓은 것 같은 모양이다. 이것은 다리를 지나는 사람들이 혹시라도 발을 잘못 디뎌 물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마르코 폴로는 이 다리를 마치 하늘에 걸려있는 무지개와도 같다고 칭송하며 그 아름다운 모습을 유럽 사람들에게 알렸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노구교를 마르코 폴로의 다리라고 부르기도 한다. 캄발릭에서 풀리상긴강을 건너 서남쪽으로 가다 보면 고우자, 타얀프, 피안프 등의 크고 아름다운 도시들을 만날 수 있다. 이들 도시들은 주로 포도를 비롯한 과일 농사를 짓거나 누에를 쳐서 비단을 생산한다. 그래서 제조업, 수공업이 발달하고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다. 피안프의 서쪽으로 카이추라는 성이 있는데 이 성은 먼 옛날 금왕이라는 군주가 세운 것이라 한다. 이 성에는 금왕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가 전해 내려온다. 그 옛날 금왕은 매우 거만했다. 그래서 그를 카이추 성의 군주로 임명한 프레스토 존이 화가 났다. 프레스토 존은 금왕을 치고 싶었지만 금왕의 성은 무척 견고해서 쉽게 무너뜨릴 수가 없었다. 애만 태우던 프레스토 존에게 7명의 기사들이 금왕을 사로잡아 오겠다고 말했다. 7명의 기사들은 곧장 금왕에게 달려가 그를 위해 일하겠다고 말했다. 금왕은 매우 기뻐하며 이를 허락하였고 기사들은 한동안 금왕을 성실하게 받들어 신뢰를 얻었다. 어느 날 금왕은 자신을 지키는 호위무사도 없이 가까운 사람들만 데리고 강 건너 지역으로 사냥을 하러 갔다. 기회를 엿보고 있던 7명의 기사들은 사냥터에 함께 갔다. 그곳에서 금왕을 사로잡은 기사들은 그를 프레스토 존에게 끌고 갔다. 프레스토 존은 금왕에게 가장 낮은 신분의 옷을 입히고 가축을 치는 일을 시켜 모욕감을 느끼게 했다. 도망갈 수도 없는 철통 같은 감시 속에서 2년이 흘렀고 어느 날 프레스토 존이 금왕을 불렀다. 금왕은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었다. 그러나 프레스토 존은 금왕에게 군주의 옷을 다시 입히고 그의 성으로 돌아가게 했다. 그 후 금왕은 프레스토 존, 즉 웅칸에게 충성을 바쳤을 뿐만 아니라 둘도 없는 친구처럼 지냈다고 한다. 황허를 건너 티베트로. 카이추를 떠나 32km쯤 가면 황하에 이른다. 이 강은 너무나 깊고 넓어 다리를 놓을 수가 없다. 강을 따라 수많은 도시와 촌락이 들어서 있는데 그곳에는 상인들의 교역 활동이 활발하다. 황하를 건너 이틀 거리를 가면 고대 왕국의 수도였던 카찬푸에 도달한다. 이곳은 수많은 군주들이 왕위를 이어왔는데 그들 중에는 용맹스러운 군주도 많다. 지금은 쿠빌라이 데칸의 아들 망갈라이가 다스리고 있는데 그 또한 아버지 데칸의 뜻을 이어받아 현명하게 나라를 다스리고 있어 백성들의 존경을 받고 있다. 넓은 평원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망갈라이의 궁전은 화려하고 웅장하여 아름답기 그지없다. 궁전은 강과 호수와 연못과 샘물이 넓은 평원 안에 위치해 있다. 대리석으로 장식된 궁전의 내부는 수많은 접견실과 방들이 있고 금박으로 장식되어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답고 위험 있는 모습이다. 카찬푸에서 서남쪽으로 40여일을 더 가면 아쿠발루쿠 만지라는 평원을 지나 신두프라는 도시에 도착한다. 예전에 이곳은 3명의 군주가 나누어 다스렸던 곳이다. 즉 그들의 아버지였던 왕이 죽으면서 그의 세 아들이 똑같이 영토를 나누어 다스리기를 원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넓은 영토는 하나의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지만 성벽 안은 다시 세 지역으로 나뉘어져 있다. 하지만 지금은 데칸에게 정복당하여 모두 데칸의 영토가 되었다. 이 도시 가운데로는 맑고 큰 강물이 흐르고 있는데 시내를 가로지르는 강 위에 큰 다리가 하나 있다. 대리석 기둥이 다리를 떠받치고 있으며 이 다리의 지붕은 붉은색이 칠해진 나무로 된 기와로 덮여 있다. 눈에 띄는 것은 다리 위에는 조그만 집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서 장사를 하거나 물건을 만들기도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다리를 지나는 사람은 누구든 통행세를 내야 하는데 다리 위에 건물 안에 세를 받는 관리가 살고 있다. 신두프를 벗어나 5일 정도를 더 가면 몽구칸의 공격으로 파괴된 지방이 나온다. 사자떼와 온갖 짐승들만 들끓고 사람의 발길을 찾을 수 없는 황무지가 약 20여일 거리만큼 이어진다. 여관도 거의 없어서 이곳을 지나는 상인들은 반드시 음식을 가지고 다녀야 한다.
이 지역 근처의 강변에는 대나무가 많이 자란다. 그래서 지나는 여행객들이 대나무를 잘라 불을 피우는데 대나무의 둘레가 3뼘 정도로 커서 불에 타면 대나무 갈라지는 소리가 주변 3km 밖까지 들릴 정도로 크다. 이 소리를 들은 근처의 야수들은 놀라서 도망가 버린다고 한다. 20여일을 걸은 후에야 마을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곳 사람들은 그들만의 언어를 사용하며 타타르의 화폐를 사용하지 않고 화폐 대신 소금을 사용한다. 티베트는 매우 드넓은 지역으로 8개의 왕국으로 나뉘어 있다. 이곳의 하천에서는 사금이 많이 나고 낙타털로 짠 천이며 금실로 짠 비단을 비롯하여 귀한 약재들이 많이 생산된다. 여자들이 산호 목걸이를 좋아하고 우상의 목에도 걸어주기 때문에 산호가 많이 쓰이고 가격도 비싼 편이다. 이 지역의 마술사들은 비바람을 불러 벼락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 재능이 뛰어나다. 또 사나운 들짐승도 잡을 수 있을 만큼 크고 사나운 개도 있는데 특히 베야만이라는 큰 들소도 잡아먹을 정도이다. 카인두 부근에는 짠맛이 나는 커다란 호수가 있다. 이 호수에서는 진주가 많이 생산되는데 하얀 빛이 나지만 모양은 둥글지 않고 약간 울퉁불퉁하다. 그런데 이곳의 진주 또한 데칸의 허락 없이는 누구도 캐 갈 수가 없다. 아무나 갖게 되면 진주가 넘쳐나 값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근처 산에서 나는 터키석도 마찬가지이다. 이 지역도 타타르의 화폐를 사용하지 않고 긴 가닥으로 만들어진 금괴와 소금 화폐를 사용한다. 고액 화폐로 사용되는 금괴는 일정한 모양이 없는 반면 소금 화폐는 작은 호리병 모양을 하고 있다. 염전에 물을 가지고 와 끓여서 끈적끈적해지면 호리병 모양으로 만들어 뜨거운 기와 위에 올려 말린다. 그리고 여기에는 반드시 데칸의 도장이 찍힌다. 상인들은 이 소금화폐를 가지고 외딴 산간 지역을 돌아다니며 황금이나 지역 특산물과 바꾸어 큰 이익을 챙긴다. 산간 지역 주민들은 황금이 있어도 팔지 못하는 반면 소금은 음식을 만들 때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상인들의 소금화폐를 황금을 주고 산다. 나는 아직 내가 본 것의 절반도 이야기하지 못했다. 마르코 폴로는 1271년 아버지와 삼촌을 따라 동방으로 떠나 1275년부터 1291년까지 쿠빌라이 데칸의 조정에 머물렀다. 17년간 그는 데칸의 신하로 양조우의 총독으로 있으면서 몽골 제국의 발달된 문화를 접하고 중국 곳곳을 여행했다. 1291년 그는 이란국의 아르군 칸의 부인이 될 코카친 공주를 데려다주는 임무를 맡으면서 고향 베네치아로 돌아왔다. 베네치아와 제노바의 해상전쟁으로 포로로 잡힌 마르코 폴로는 감옥 안에서 만난 루스티첼로에게 자신의 여행 이야기를 들려주었으며 1299년 동방견문록을 책으로 펴냈다. 하지만 그 당시 아무도 그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으며 심지어는 허풍쟁이라고 비난을 받기도 했지만 그는 꿋꿋하게 이겨냈다. 그 후 결혼하여 3명의 자녀를 두고 부유한 생활을 하다가 1324년에 세상을 떠났다. 죽기 직전 친구들이 그에게 동방견문록에 썼던 거짓말에 대해 뉘우치라고 권했으나 그의 대답은 단호했다고 한다. 나는 아직 내가 본 것의 절반도 이야기하지 못했다.